안녕하세요. 경영학 3부 기능별 활동 중에서 인적자원 관리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지난번에 그 인적자원 관리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그 교재로 나간 진도는 2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녹음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졸리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오늘은 한번 좀 진도도 좀 나가고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 관리는요, 원래 이제 인사관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사, 그러니까 사람과 일 두 가지를 어떻게 매칭시키고 그걸로 이제 어떻게 효과를 낼 것이냐에 대한 이제 분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부분, 일에 대한 부분, 요 두 가지가 같이 이제 고민이 돼야 되는데, 주로는 이제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고요. 첫 시간, 이번 시간에는 그 사람이 아닌 일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직무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직무관리는 크게 이제 3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한번 뜯어볼 거냐, 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일을 하려면 이제 어떤 그 준비를 좀 해놔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직무 분석의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분석된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직무급이나 이렇게 쓰려고 하면 각 직무별로 어떤 게 더 중요한 일이고 덜 중요한 일이냐, 이렇게 좀 나눠보는 직무 평가에 대한 영역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는 기업의 어떤 전략이나 방향성이나 아니면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직무들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라고 하는 3가지 부분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직무 설계, 요 3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직무 분석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의 성격, 그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직무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그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개인들의 자격 요건, 아니면 주변 환경의 어떤 요건들,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잘 분류를 시켜 놓은 거죠. 잘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직무 기술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한 자격 요건, 그 일할 사람들의 어떤 수행 요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면 이제 직무 명세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은 요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 요 2가지를 만들어내는 체계적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해서, 직무라는 말이 이제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인사관리로 공부하신 분들이면 뭐 어차피 들어보신 얘기긴 할 텐데, 뭐 경영학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자, 일을 할 때요, 내가 하고 있는 단순한 일들 있잖아요. 뭐 나사를 조인다면 그 나사 조이는 그 동작 하나하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사무직을 하나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비서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그 비서가 일하는 그 타이핑하는 타자질 따따따따따, 이거를 이제 요소라고 합니다. 분할될 수 있는 가장 행위의 작은 단위, 이런 걸 이제 요소라고 하고, 이 요소들을 묶어서 어떤 일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타이핑을 해서 하는 일을 회의록 작성이라고 하는 일 하나로 이제 만들어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태스크, 과업이라고 하는 거죠. 자, 독립된 목적으로 수행되는 명확한 하나의 작업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태스크, 과업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런 몇 개의 과업들을 모아서 한 사람한테 그 일들을 묶어서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개인한테 맡겨지는 그 비슷한 과업들의 집합들, 이런 것들을 직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록 작성이나 뭐 이런 몇 가지 비슷비슷한 일들을 묶어서 이제 비서, 이렇게 이제 직위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직무는 그 직위들이, 이 비서들이 비슷비슷한 하는 그 일들, 그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묶음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전체를 묶어서, 비서 직무, 비서라고 하는 어떤 일들의 집합의 묶음들, 이제 요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서직이라고 하는 하나의 직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 직위들의 집단으로서 직무를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비서직과 같이 비슷한 직무들을 묶어서 직군, 그러니까 사무 보조 직군, 이렇게 이제 묶을 수 있겠고, 이거를 더 크게 직군들을 묶어서 직종이라고 하는, 사무직종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들로 묶어서 표현해 볼 수도 있겠다. 근데 요거하고 요거하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매칭되진 않아요. 그 일의 특성에 따라서 뭐 더 크게 볼 수도 있고 뭐 작게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요런 그 하이라키를 가지고 이루어져 있다. 위부터 아래로 요런 하이라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분석의 활용. 자, 직무를 왜 분석을 할까? 다시 얘기하면 그 직무를 그 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수행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왜 볼까? 목적이 뭘까? 사실은 인사관리에 이제 요 직무 분석 결과는 다 쓰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 하나씩 보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자, 조직 합리화, 업무 합리화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왜? 직무 분석을 해서요. 보니까 분석 결과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일이 되게 단순하다. 이러면은 그런 일들은 통폐합시킬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직 합리화나 업무 합리화의 기초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채용 배치 이동 승진 관리의 기초가 될 수도 있다. 자, 업무 수행 요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를 저 자리에 배치하려면 그 사람이 그런 업무 수행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만약에 배치했는데 잘 모른다. 그러면 그 필요한 부분을 교육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치할 때도 쓰일 수 있고 교육할 때도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사고과 부분은 그 업무 내용을 분석했을 때 그 업무가 성과가 잘 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 있어요. 보통 요새는 직무 분석하면서 거기에 이제 KPI, 그러니까 업무 목표를 이렇게 정해주고 그 각각의 일에서 나올 수 있는 성과들을 이렇게 정리를 같이 합니다. 그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성했던 실적을 가지고 비교해서 인사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임금 합리화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이 부분은 그 직무 분석을 하고 나면 그 일들의 중요성을 가지고 쭉 한번 나래비를 세워볼 수가 있어요. 직무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직무 평가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 임금을 더 많이 줄 수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임금을 좀 깎을 수도 있고 깎지는 못하죠. 임금을 적게 줄 수 있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직무평가를 해서 임금 합리화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직무평가 이전에 직무분석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인력유지의 기초가 된다. 이 부분은 앞서 이 부분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이고요. 조직합리화나 업무합리화와 비슷한 내용이고, 자, 이직관리의 기초가 된다. 이 부분은 이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가 일부러 내보내는 이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회사는 붙잡고 싶은데 개인들이 조직이 싫거나 뭐가 싫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회사가 일부러 내보내는 경우는 요거랑 마찬가지죠. 조직합리화, 업무합리화의 기초가 되는 부분하고 마찬가지가 되겠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사람과 함께 이제 정리하고 내보내는 이런 경우가 될 거고요. 만약에 자발적 이직이다. 개인들이 뭐 쉬어서 나간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면 직무 분석을 통해서 업무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찾아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격 수행 요건이 안 갖춰졌는데 일을 시켰다라고 하면 이제 그 직무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그 수행 요건에 맞는 교육을 이렇게 개선함으로써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분류의 기초가 된다. 앞서 이제 직무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비슷한 직무들을 묶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직무 설계의 기초가 된다. 이거는 직무를 더 낮게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일들에 대해서 분석이 선행되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의 절차와 기법 중에서 이제 직무 분석의 절차를 보시면 단순합니다. 자, 배경 정보를 수집해요. 그러니까 직무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직무 분석이 필요하고 어디를 중심으로 좀 직무 분석을 해야 될까에 대한 주변 상황들을 쭉 한번 모아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직무 분석을 해야겠구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직무 분석을 해야겠구나. 라고 이제 들어가요. 그 다음엔, 전부 다 하기 어려우니까, 대표적인 그 자리들을 이제 하는 거죠. 저기를 분석하면 그걸 가지고 파급 효과가 좀 있겠다 싶은, 그리고 이제 준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 자리들을 뽑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직무 정보를 이제 얻는 거죠. 직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쫙 수집을 하는 거죠. 그거를 정리해서 직무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만든다. 쉽죠? 백종원씨처럼. 참 쉽죠? 그러니까 정보 수집해서 어디를 분석할지 정하고 분석 대상을 정했으면 그 분석 대상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그걸 가지고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 만든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대표주기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무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 그 정보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관찰법이에요. 옆에서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이게 일이 수작업적이거나 표준화되어 있거나 기간이 짧거나 일하는 그 시간이 짧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면접이나 질문지법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이때는 이제 옆에서 쳐다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쓴다. 실시하는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머릿속에 있는 활동은 관찰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직무 순환 과정이 길다, 시간이 길다, 이런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직무 수행자의 작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 옆에서 누가 보고 있으면 일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직무 수행하는 사람이 관찰하고 있는 걸 이렇게 인식했다. 그러면은 더 이렇게 어려운 척하고 뭐 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이러겠죠.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워크 샘플링법. 이거는 뭐 일하는 기간이 좀 길어요. 그 프로세스가 좀 길다라고 하면 중간중간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길면 간격을 좀 달리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세스에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이라고 하면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시간이 길면 요때 이제 요 와서 이제 보는, 전체 작업 과정 동안에 무자기적인 간격으로 많은 관찰을 해가지고 직무 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보통 그냥 그 일반 직원이 이렇게 하면 이게 부분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왜곡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직무 성과가 밖으로 잘 나올 때 적용될 수 있다. 무자기적으로 관찰을 했는데 뭐 보이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직무 성과가 외형적일 때 잘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면접과 토의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된다. 관찰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면접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맞게 판단을 한 건지를 좀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면접법. 이제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 자, 조직표, 업무 흐름표, 업무 분담표 등을 자료로 해서 담당자를 뭐 개별적 집단법으로 면접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다. 기간이 긴 직무, 정신적인 직무도 파악할 수 있죠. 물어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피면접자가 면접을 하면서 뭐 왜곡된 태도를 가진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 질문지법. 자, 질문지를 나눠주고 필요한 관련된 항목을 체크하든지 평가하도록 해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자,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죠. 쭉 나눠주고 받아오면 되니까. 그리고 계량화가 가능하죠. 체크된 거 점수화돼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신뢰도가 문제될 수 있다. 뭐 이 사람이 제대로 체크를 해줬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대면적인 방법으로 얻게 되는 협조와 동기부여 효과. 그러니까 더 많은 정보를 주려고 하고 이런 부분은 단절되는 거죠. 딱 그 질문지에 있는 내용만큼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작업기록법. 자, 직무 수행자가 작성한 일지나 메모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거다. 이제 관찰하기 어려우니까 살짝 가서 이제 자료를 빼오는 거죠. 자, 관찰하기 어려운 직무를 분석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하고 작업 기록하고 매치가 되면 좋은데 작업 기록만 갖고 이 사람이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추정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중요사건 기록법. 이거는 어떤 성과가 잘 나오는 행동, 그리고 성과를 잘 못 내는 행동, 효과적인 행동, 비효과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례들을 모으는 거예요. 아니면 관찰을 해서 모으든지. 그런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례를 가지고서 직무 성과가 잘 나려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쭉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직무 행동하고 성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이 사례들을 모아서 분류하고 평가하고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런 행동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직무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중요사건 기록법만 가지고 하면 코끼리 코를 뭐 장님이 만지는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과 병용해서 같이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혼합법은 이제 앞서 얘기했던 방법들을 다양하게 혼합해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보들을 모았다라고 하면 요걸 가지고 정리해서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드는 기법이 기능적 직무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기능을 가지고 직무를 이제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를 세 가지 기능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사람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물, 그러니까 기계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서 그거에 따라서 각각의 기능 측면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직무를 분석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때 자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자료에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뭐 정보를 모으는 거, 뭐 분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요 직무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 뭐 사람에 대해서는 뭐 사람을 관리하느냐, 뭐 사람을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걸로 직무들을 이렇게 나눠보는. 그 다음에 직위분석 설문지법은 매코믹이 개발한 건데 작업에 대해서 표준화된 정보 수집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6개의 범주로 나눠서 하고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1차에서는 보통 뭐 지도사나 뭐 노무사나 뭐 이런 경영학에서 1차 시험은 뭐 이 자체가 나오진 어려울 거예요. 그냥 매코믹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직위 기술 질문지법, 요거는 관리직에 대해서 이제 별도의 정리를 하도록 한 그런 기법입니다. 뭐 책임, 관계, 제약, 요구, 활동, 이제 요런 것들에 대해서 나눠 가지고 직무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도록 한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자,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 자, 직무기술서는요, 직무 분석 결과에 따라서 직무의 세부적인 내용, 직무 수행과 관련된 과업 및 직무 행동,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직무 수행을 하면서 어떤 과업을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직무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일정한 양식이 기술한 문서다.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직무 명칭, 뭐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직무 활동과 절차, 수행되는 과업, 사용되는 원재료, 기계, 작업 조건,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게 직무기술서고요. 직무명세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 주로 이제 인적 특성이죠. 이거를 기록한 문서다.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원에게 필요한 자격, 능력, 지식, 조건,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게 직무명세서다. 기존 직무 분석에서 이제 많이 실패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직무 분석에 대해서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목적으로 진행을 했다. 그리고 종업원들이 이제 직무 분석할 때 뭐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고, 이걸 가지고 광범위하게 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단기적인 처방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인 처방이라고 하는 거는 좀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어디야, 뭐 이런 목적으로 이제 쓸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실패했고, 그 다음에 외부와 내부 인력 간의 조화 실패.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내부 사람들이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예 외부에 맡겨버리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그냥 하려고 하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패를 하기도 했다. 그래서 성공 방안은 직무 분석을 통해서 조직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와 기법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기업의 직무 특성을 감안해서 직무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기업이 전략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과 일치를 시켜서 직무 분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사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시켜야 된다. 직무 분석을 해서 교육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나왔으면 교육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 이동 배치도 이 직무 분석에 따라서 활용이 돼야 되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표성 있는 직무를 잘 선택해야 되고, 종업원들의 신뢰를 잘 얻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직무 평가입니다. 자, 직무 평가는요, 직무 분석에서 이제 정보를 얻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직무들을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상대적 가치를 밝히는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직무가 기업 목표 달성에 얼마나 공헌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열을 매기거나 뭐 등수를 매기거나 하는 거죠. 그런 걸 바탕으로 숙련, 노력, 책임, 직무 조건,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다. 목적은 직무 평가를 위해서 직무급제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직무에 따라서 임금을 정한다는 거죠. 공정한 임금 체계의 확립의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 평가가 되면 어떤 직무가 더 중요하고 더 어렵고 이런 게 있으니까 쉬운 직무부터 시작해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은 더 어려운 직무로, 더 중요한 직무로 이렇게 이제 옮겨 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인력 확보와 배치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직무 평가에 따라서 더 어려운 직무를 이렇게 맡기게 될 때는 필요한
교육을 시키게 되고, 더 어려운 직무를 맡기기 전에 더 쉬운 직무부터 차근차근히 올라가야 이 사람의 숙련이 쌓이고 하면서 더 어려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잖아요. 인력 개발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교육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맡으면서 일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직무, 낮은 단계의 직무부터 어려운 단계의 직무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시켜줘야 인력 개발이 된다. 그래서 인력 개발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직무 평가를 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그게 양적인 방법, 비양적인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방법은 계량적인 방법이고요. 비양적인 방법은 비계량적인 방법이겠죠. 자, 비양적 방법. 이거는 그냥 포괄적인 판단에 의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적으로 이렇게 딱 계산화돼서 나오지 않는. 그래서 서열법, 분류법 순서대로 그냥 쭉 나래비를. 그러니까 그 1등과 2등의 점수차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1등, 2등 이렇게만 나오고, 분류법은 1등급, 2등급 이렇게만 넣는 거죠. 자, 객관성이 결여됐어요. 그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쉽다. 경비가 절약된다 등의 장점으로 소규모 경영 그리고 소수 직무 평가에 유효하다. 양적인 방법은 양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양적으로 분석해서 그걸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법, 요소비교법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는 객관성을 띈 과학적인 방법이다. 하나씩 보면요. 서열법은 자, 직무평가자가 각 직무를 포괄적으로 그냥 서로 비교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쭉 순서 매기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여러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쫙 나래비 세우는 일괄서열법. 그 다음에 두 개씩 비교를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토너먼트 형태로 이렇게 계산하는 이렇게 순위를 정하는 쌍대비교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차원에서 한 사람이 혼자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위원회를 꾸려서 이제 일괄서열을 하든 쌍대비교를 하든 하는 위원회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 간단하고 용이하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크고요. 그 다음에 직무 가치의 차이 정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평가의 신뢰도, 수용성 문제가 있고요. 유사 직무가 많으면 서열 매기가 어렵다는 거죠. 대부분 비슷한 그 수준의 직무들이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이게 아마 만약에 이제 이렇게 서열법으로 한다라고 하면 공인 시험에서 보통 이렇게 합격선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분류법은 직무를 이제 등급을 나눠서 그 등급에 이제 할당하는 겁니다. 자, 직무의 등급수를 정해요. 그리고 그 등급별로 어떤 거는 1등급, 어떤 거는 2등급 이렇게 정한 다음에 강제로 할당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고 용이하지만 등급의 정의가 불명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는 해놨는데 이 직무들이 정확히 그 등급의 정의에 딱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뭐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수법. 점수법은 이 직무를 이 직무에 대해서 그냥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직무를 평가하는 요소들을 쭉 정해요. 그러니까 뭐 책임성, 뭐 난이도, 그 다음에 뭐 업무의 어떤 스코프 범위, 뭐 범주,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쭉 나누고 그 요소별로 점수를 주는 거예요. 한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총점 매겨가지고 각 직무별로 이제 점수를 가지고 이제 나래비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평가 요소를 뭘로 할 거냐, 요소별로 가중치를 얼마나 둘 거냐. 그러면은 이 총점에 따라서 이제 가중치에 따라서 점수가 다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그걸 합산해서 각 직무에 그 등수를 매기는, 점수에 따라서 등수를 매기는 이제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한다. 점수법의 장점은요. 자, 평가 요소에 가중치를 부여하죠. 그러니까 평가 목적에 부합해요. 우리가 책임감을 중요시할 거야 라고 하면 책임감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니까 책임감이 높은 직무가 더 높은 등수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게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가 목적에 맞춰서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개별 직무 가치가 점수로 명확히 산정되니까 직무 간의 가치 비교를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평가 요소와 가중치가 결정되면 주관이 최소화될 수 있죠. 그대로 그냥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단점은 전 단계 평가 요소하고 가중치를 정할 때는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때는 주관이 들어갈 수가 있겠다. 그리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요소비교법은 조금 복잡합니다. 자, 요소비교법은 서열법에서 발전된 기법이고요. 자, 먼저 대표 직무를 선정을 해가지고요. 각 직무의 평가 요소를 서열화시킵니다. 그래서
각 직무의 평가 요소를 대표 직무의 평가 요소와 결부시켜서 비교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게 여기 써있는 대로만 읽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먼저 대표 직무하고 평가 요소를 선정해요. 그러니까 어떤 직무를 보겠다. 그래서 그 대표 직무에 대해서 이제 평가 요소를 나눠요. 이 대표 직무를 어떤 평가 요소들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제 몇 가지로 나눠 놓고, 그 평가 요소별로 이 대표 직무 하나가 아니죠. 몇 개들을 서열화 시켜요. 그래서 임금을 배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걸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이걸 여기다 그려볼 수 있을까? 에이, 아니다. 그냥 설명드릴게요. 자, 평가 요소별로 A, B, C, D 이런 요소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대표 직무가 이렇게 있으면 요 각 직무별로, 그러니까 요 하나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 요 4개 직무가 있다라고 하면 요 4개 직무에 대해서 요 요소에 대해서는 얘가 1등, 2등, 3등, 4등, 요 요소에 대해서는 얘가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이제 순서를 이렇게 매긴다는 거예요. 서열을. 그러고서 요 서열대로 이 직무의 임금, 요 직무의 임금, 요 직무의 임금이 요 서열별로 요 등수별로 요 책임감에 대해서는 얼마의 총액을 가지고 임금이 어떻게 배분됐어. 요거에 대해서는 임금이 요 순서대로 이렇게 배분됐어. 그러면 서열에 따라서 임금 배분된 게 낮아지겠죠. 조금씩 낮아지겠죠. 그래서 요렇게 등수별로 배분된 요것이 총액이 요 직무의 임금하고 이제 일치시키도록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한 직무로 봤을 때는 요 직무는 한 요소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임금, 요 요소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임금, 요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 직무의 전체 임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요 비슷한 직무들을 비슷한 내용으로 임금을 뿌려주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이 평가 직무와 대표 직무를 비교, 평가해서 그 평가 직무들의 임금을 정하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자, 장점은 평가 결과가 바로 임금 정책하고 연결이 돼서 임금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가 있다. 그리고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에서 우월하다. 유사한 직무나 기업 내의 전체 직무 평가에 용이하다. 그러니까 대표 직무를 뽑아내면 그걸 가지고 비슷한 직무에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쉽게 전체 직무로 확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단점은 대표 직무를 잘못 고르면 평가 전반이 잘못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표 직무에 대한 평가 요소에다가 서열을 매길 때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평가 방법과 과정이 복잡하다. 아까 설명드릴 때 복잡했죠. 복잡해서 종업원들의 수용성을 끌어내는데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종업원들은 쉬워야 이해가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 설계. 자, 직무 설계란 조직 내의 다양한 과업들을 하나의 직무로 조직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과업들을 묶어가지고 직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만들어져 있던 거를 다시 해쳐가지고 이전 직무 몇 개를 다시 통합해서 새로운 하나의 직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직무 재설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직무의 내용, 기능,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직무가 제대로 설계돼야 사람과 직무 간의 적합도를 높여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직무 설계를 잘하면 직무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요. 동기부여도 되고, 그 동기부여가 되니까 이직이나 결근도 감소하고 품질도 향상되고 생산성도 향상되고 인간관계도 개선된다. 여러가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직무 설계는 조직의 생산성과 종업원의 동기부여, 집단사기 모두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직무 설계 이론이 전개된 건 과거의 전통적인 직무 설계는요. 무조건 직무 전문화였습니다. 분업화죠. 쪼갠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뭐 행동과학적 직무 설계, 사회기술 시스템적 직무 설계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통합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직무 순환, 직무 확대, 뭐 직무 충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전통적 직무 설계부터 보겠습니다. 직무 전문화. 자, 직무 전문화는요. 한 작업자가 하는 여러 일을 숫자 면에서 줄이는 거예요. 과거에 뭐 어떤 도자기를 굽는다라고 하면 내가 혼자 처음부터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도자기를 여러 개 대량 생산해야 되니까 도자기 여러 개 중에서 나는 그 가마에서 불 떼는 일 요것만 이제 하도록 하는 이런 거죠. 자, 노동의 분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이런 것들이 다 전통적 직무 설계, 분업화, 직무 전문화를 가져온 것들이다.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비능률과 저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한 직무 설계 방법이다. 그래서 3S,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이제 이런 개념이 근간이다. 노동의 분업을 근간으로 하는 전통적 직무 설계 방법을 직무 전문화라고 할 수가 있다. 자, 효과는 능률이나 생산성이 향상되지만 지루함, 피로감, 도전감, 가치상실, 인간성 상실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 자, 이게 현대적으로 오면서요, 점차 일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어떤 그 만족도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이 되고, 그게 높아져야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싹트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과거의 직무 설계가 이제 현대적인 직무 설계로 이제 많이 바뀌었죠. 먼저 개인 수준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개인 수준에서는 자, 일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수평적으로 늘리는 건 직무 확대. 옛날에 한 가지 일하던 걸 두 가지 일 하게 되는 거고요. 수직적 확대. 직무 충실화. 그러니까 일에 충실화를 기한다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단순한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위의 일, 뭔가 그 윗단에서의 의사결정하는 일까지 다 묶어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단순하게 일을 늘리면 직무 확대. 하이라키의 위쪽의 일까지 맡기면 직무 충실화. 이렇게 되고요. 집단 차원에서 이제 요게 이제 수평적 확대가 직무 교차. 그다음에 수직적 확대는 그 집단에 이제 어떤 그 결정권을 주는 거죠. 자율적 작업 집단.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좀 섞인 게 이제 직무 순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협의의 직무 확대. 개인에서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협의의 직무 확대. 한 작업자가 수행하는 과업의 수를 수평적으로 확대하지만 권한이나 책임은 증가시키지 않는 거. 자, 효과는 직무의 단조로움과 지루한 피로감을 감소시킬 수 있죠. 그리고 다양한 일을 하니까 기술 다양성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작업하는 사람의 기능이 확대되죠. 그래서 직무 만족이 증가한다. 근데 한계는 단조로운 직무가 추가되면 실망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이 늘어났는데 되게 쉬운 일만 늘어났다. 이러면은 실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작업자가 이제 성장 욕구가 별로 없어요. 난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고 이게 편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겠죠.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직무 충실화는요, 상단의 의사결정까지 주는 거예요. 자, 수직적인 직무 확대를 통해서 의사결정 재량과 책임을 부여하는 거다. 이거는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동기요인, 만족요인을 충족시키기 위한 직무 설계 방법이다. 자, 그러면은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은 뭐냐? 일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일을 구성하는 개인의 어떤 그 일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요인들 중에서 만족을 주는 요인이 있고요. 불만족을 주는 요인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수평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두 가지가 평양에서 약간 결이 다르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기요인, 만족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충족되지 않아도 불만은 안 생기는데 충족되면 만족이 커지는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취감, 타인의 인정, 도전감 등 이 직무의 내용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반면에 위생요인, 불만족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있으면 불만족이 줄어요. 근데 그쵸. 있으면 불만족의 감소만을 주고 만족의 증대에는 작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없으면 불만이 늘어나는데 있으면 불만족은 줄지만 그게 만족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는 이런 것들이 감독. 관리 감독이 줄면 불만은 줄어들겠죠. 근데 감독이 줄었다고 막 내가 만족스러워하고 막 이러진 않는다는 거야. 이거 뭐냐. 감독관, 명사, 뭐야. 그 다음에 뭐 지위, 보수, 작업 조건 이런 직무의 어떤 상황 맥락과 관련된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위생 요인이다.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 이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직무 충실화는 이 동기 요인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감, 타인의 인정, 도전감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상위의 의사결정 권한, 의사결정의 재량과 책임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조로운 실증 피로감을 감소하고 사기 증진, 창의력 개발을 촉진하고 수행자의 능력을 신장해주고 직무 수행 범위의 수직적 확대를 통한 직무의 완전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일이 완성되려면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한계점은 양질의 의사결정을 위한 교육훈련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제 판단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재량권을 줬더니 이걸 판단을 잘 못해요.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기존 관리자들은 반발하게 되겠죠.
다음에 X형 작업자. X형 인간, Y형 인간, 이건 가정입니다. X형 인간은 게으르고 지시받는 걸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이고요. Y형 인간은 되게 창의적이고 뭔가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건데, X형 작업자는 싫어하겠죠. 그러면은 판단도 개판으로 하고 이제 이럴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런 한계가 있다. 자, 근데 이 직무 특성 이론이라고 하는 건요, 요 직무 충실화에 대한 그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준 이론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직무 충실화가 직무 설계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직무 특성 이론은 그걸 이론적으로 정교화시키고 실천적인 전략을 제시한 거다. 그래서 직무 특성 이론은 자아 실현과 타인의 인정 등 상위 욕구 충족을 겨냥해서 직무의 특성 자체를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개인의 차이를 인정해서 조정 변수로 종업원의 성장 욕구 강도를 도입했다. 뭔 말인지 이해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직무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요거예요. 개인이 자아 실현과 타인의 인정 같은 거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 직무의 특성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직무의 특성을 바꿔주면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직무의 특성을 바꿔줌으로써. 근데 그게 사람마다 뭐 그렇게 높아지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 그건 사람마다 그 사람의 성장 욕구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라는 거죠. 자, 직무 특성. 그러니까 핵심 직무 차원이 작업자에게 중요한 심리 상태를 유발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개인의 만족과 작업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결과가 개인의 성장 욕구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다. 자, 핵심 직무 차원 뭐가 있고, 중요 심리 상태 뭐가 있고, 뭐 가장 중요시되는 변수라고 하는 건 뭐가 있고, 이거는 지금 읽어보세요. 잠깐 멈추시고 좀 읽어보세요. 저는 밑에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자, 이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직무에서 핵심 직무 차원은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죠. 기능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요구되는 기능의 종류, 과업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있는 직무하고 그 결과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 이걸 내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중요성이라고 하는 건 이게 그럼 얼마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느냐. 뭐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자유재량권. 뭐 피드백은 자기가 수행했던 일에 대한 결과가 돌아오는 그런 정도나 기간, 뭐 이런 거라고 하면,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 작업에 대해서 경험적인 어떤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야. 아, 내 일은 이런 중요성이 있구나,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자율성을 가지면 작업 성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고요. 피드백을 받으면 그 작업 결과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심리 상태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모티베이션이 상승하게 되고요. 작업 성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게 되죠. 그리고 만족도도 커지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 이직이나 결근이 더 낮아지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생기는데, 요렇게 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요런 과정을 통해서 요런 결과를 가져오는 게 이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결국 종업원의 성장 욕구 강도가 얼마나 사람마다 다르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요 부분은 뭐 알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 수준에서는요, 직무 교차. 이거는 일을 이렇게 겹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일을 하고, 이 사람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일을 하고, 요 가운데 겹치는 부분은 공동 책임을 지는 이런 거죠. 집단을 대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수평적인 직무 확대다. 반드시 직무의 일부분을 다른 작업자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직무 확대와 다르다. 효과는 협동을 제고해서 능률을 향상하고 단조로움 실증을 감소시키고 작업자의 기능폭이 확대된다. 근데 한계는 이 겹쳐진 직무를 서로 소홀히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협동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직무 순환. 이제 위아래로 막 돌리는 거죠. 이 일을 하다가 수평적인 요 일을 하고, 아니면 이 일을 하다가 이 상위의 일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죠. 자, 수평적 또는 수직적 측면에서의 직무 확대다. 여러 직무를 여러 작업자가 순환해서 수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중요한 건 사전에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된다. 계획이 없으면 그냥 직무 순환이 아니라 막 돌리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급하니까. 자, 효과는 특정 직무가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근데 직무 구조 개선이 불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그 직무 순환을 하면서 그 일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분담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일 하다가 저 일 하다가 이러니까 단조로움을 줄이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걸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평적인 일을 하다가 상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기도 하는데, 요 상위 일을 할 때는 보다 높은 수준의 직무 수행 기회를 제공해서 작업자의 능력을 신장시킬 수도 있겠다. 근데 한계는 작업자가 자주 바뀌니까 생산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있는 그 협동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그 협동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준자율적 작업 집단. 이거는 아까 집단 차원에서 수직적인 확대죠. 요 집단에 재량권을 이제 주는 경우죠.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수직적 직무 확대 모델에 속한다. 이 모델은 몇 개의 직무들이 하나의 작업 집단을 형성하게 해서 수행하는 작업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해 주는 거다. 목적은 집단 구성원들의 사회적 욕구 충족, 그 다음에 협동 시스템 구축, 기술적인 문제 해결의 노하우 공유, 그 다음에 재량권을 부여해서 자율적인 상황을 형성하고 개인의 성장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자, 장점은 기업의 공식 조직에 대한 통제, 그리고 조정 기능을 경감할 수 있다. 이 안에서 자기들이 권한이 있고 자기들끼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회사가 일부러 통제하지 않아도 잘 통제가 될 수 있다. 자율성을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알려주기 어려운 걸 이 조직 안에서는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비가 경감될 수도 있다. 단점은 이 작업 집단이 자기들이 어떤 권력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하고 작업 집단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작업 집단 안에 구성원들끼리 갈등이 생기면 이제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이제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사회기술 시스템 접근법. 요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정 설계라는 게 있어요. 요 부분은 간단히 얘기하면 직무의 과정 설계는요, 이렇게 BPR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의 어떤 거를 그대로 두고, 이제 일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어디로 옮겨가고 이런 과정이었다고 하면, 이건 일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일 자체의 어떤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 등의 극적인 변혁을 실현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전 과정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근무 시간 설계는요, 근무 시간은 기업 입장에서는 성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고요. 종업원 입장에서는 근무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건강, 그 다음에 욕구 충족 실현하는 데 중요한 문제가 되니까 갈등 문제가 존재를 하죠. 이거는 근무 시간을 얼마나 길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근무의 어떤 형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교대제로 할 거냐, 아니면 뭐 선택적 근로를 할 거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 길이에 맞춰져 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 주 48시간, 44시간, 주 40시간 이렇게 이제 줄어지는 이런 길이에 맞춰져 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산업화가 진행되고 종업원들의 어떤 욕구 충족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이 근무 시간의 형태에 대한 설계 문제가 더 중요해졌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력의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